안녕하세요. 미디어 속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이성혁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미디어 속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는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도박엔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도박 문제 그리고 군대 도박 문제 등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다양한 분들을 다 만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아동과 관련된 도박 문제 이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과 관련된 도박 문제, 특히 이 온라인 도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패널들을 모시고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와 아동 그리고 온라인 불법 도박 이 세 가지의 단어, 이 세 개의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깊게 오늘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우리 네 분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에 재직 중인 심재웅 교수고요. 주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사회적인 여러 행동들에 대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IT 직업전문학교에서 현재 게임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관련하여서 다양한 정부 유관부처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의 문화, 더 정확하게는 게임, 유튜브, SNS 이런 다양한 주사용 콘텐츠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한 걸음 잘못 들어갔을 때 생기는 과의존 혹은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해결할 것인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집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사업팀을 맡고 있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청소년 사업팀은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및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의견들로 앞으로 좀 더 실천적인 활동들을 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용호팀 고완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미디어 속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의 문제를 아동 권리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분의 패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미디어와 함께 증가하는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아동 권리 침해 상황 중에서도 특히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를 정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정말 친숙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고한석 팀장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평균 3시간 9분 정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하루 평균 그 정도 방송을 보는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미디어 시청 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1%나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들 역시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비중 중에서 친구 만나기는 어떠냐라고 질문했을 때 코로나19 이전 9.3%에서 코로나19 이후 1.5% 엄청나게 감소했죠. 그런데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하기는 10.8%에서 18.3%로 그리고 넷플릭스 시청하기는 6.0%에서 12.5%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은 유아동의 27.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역시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아동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세대라는 뜻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 그리고 디지털 기술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친숙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지금 5살인데요. 최근에 한글을 띄웠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띄웠냐면은 네. 스마트폰으로 띄웠습니다. 아, 정말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음과 모음을 알고 네. 예, 그것들을 조합해서 한글을 띄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세대랑 다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라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글을 띌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사실 그거는 좋은 예이긴 하지만 역기능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가 어릴 때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불과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가나다라 같은 이런 그림판을 이제 벽지에다가 붙여놓고 그거 지나가면서 외우게 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최근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떼는 시대가 벌써 왔고 그러면은 거의 뭐 24시간 내내 스마트폰이나 이 미디어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저희 아이에게 미디어에 노출되게 했나라는 반성은 되지만 네,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반성도 해보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미디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이제 실태잖아요. 네, 이거를 너무 이제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그 현재 상황 속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텐데. 이 불법 도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박 엔딩 진행하다 보면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또 군대에서 또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초등학생이 도박을 한다는 생각 사실 해본 적은 없거든요. 가만히 제가 또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문방구 앞에서 이제 100원짜리 넣고 가위바위보 게임 해가지고 매달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뽑기 같은 거 해서 잘 뽑으면은 비싼 과자 먹고 못 뽑으면은 그냥 젤리 쪼가리 하나 먹고 뭐 그 정도가 뭐 도박 성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이야기가 다르다는 네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실제로 박미숙 팀장님, 네네. 초등학생도 도박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네. 초등학생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저연령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이제는 아동까지도 접근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2년 주기로 사실은 청소년 도박 문제와 관련된 실태 조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년도가 저희가 이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요. 네. 이게 초등학생들의 도박 문제가 좀 더 확대되어져 간다라는 현황을 좀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저희가 20년도에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많은 숫자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전국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좀 고려해서 무선 표집한 약 440명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좀 했을 때 저희가 한 3개월 이내에 이 돈 내기 게임의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약 2.3%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는 돈 내기 게임 경험이 있다. 그게 그 근시일 내에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그 숫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 돈 내기 게임을 한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닌 자기 기억을 반추했을 때 돈 내기 게임의 경험률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숫자 약 35% 거의 150명의 학생들이 네. 돈 내기 게임 경험해봤다라고 그럼 10명 중에 거의 한 3명 이상은 그렇죠. 네. 네. 내 생애 네네. 한 번 이상은 네. 내 생애라고 네. 하면은 뭐 9년 10년 정도 그쵸,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내 생애에 한 번 이상은 네. 이 도박의 경험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적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우려할 바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러면 그 게임을 혹은 그 돈 내기 게임을 처음 하게 된 연령대가 언제쯤이었을까를 물었을 때 평균 한 9.7세, 한
한 2, 3학년 정도의 네. 나이대죠. 그때부터 경험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안에서도 사실은 처음 돈 내기 게임의 경험률이 12.5세였거든요. 네. 더불어서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사실은 도박 문제까지 발생돼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아이들을 살펴봤을 때도 저희가 처음 도박을 경험한 연령대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땐 거의 12세, 거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박 문제가 네. 뭐 중고등학생 혹은 그 연령대뿐만이 아니라 좀 더 아래 세대인 초등학생들까지 확대돼서 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고요. 기타 저희 쪽에서 실시된 실태 조사 결과 이외에도 뭐 여가부에서 진행됐던 유해 매체 뭐 관련된 조사 안에서도 보면 18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어떤 돈 내기 게임에 대한 경험률이 한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걸로도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처음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3년 사이에 이 도박의 증가율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 네, 커지고 있다는 것도 좀 이제 심각해 보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이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이 불법 도박, 이 도박성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온라인으로 불법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 제가 최근에 좀 듣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인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또 아동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넷에서는 이제 미성년 차단 프로그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동들도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 센터에 이제 초등학생이 직접 내방을 해서 상당한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네. 청소년들의 경우 90% 이상은 다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저희 센터를 내방을 하고 있고 혹은 도움의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더불어서 최근래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던 사안은 그야말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던 사안인지라 네네. 저희가 그 해당 지역 센터로 안내까지 드린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그 도박은 대부분 불법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온라인 도박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고 쉬워요. 가입 자체가 어려울 그렇습니까? 거라 생각하지만 성인 인증 절차가 그냥 요식행위 하나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쉽게는 계좌번호 혹은 전화번호 있으면 그냥 요식행위로 물어보고 바로 가입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게임들 또한 굉장히 단순한 형태들로 아이들의 도박 자체가 쉽게 게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도박이 게임인지 도박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접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아이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 아이들이 SNS나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할 때 불법 광고나 홍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우연하게 아이들이 클릭해서 들어간다면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도박 자체가 게임화가 되어 있고 게임 자체가 도박화되어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저희는 이제 추론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는 아마도 내년도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초등학생까지 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예의주시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성인 인증 절차가 요식행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빠 엄마 주민번호 이렇게 몰래 집어 넣었을 때 아무런 이제 검증 절차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다 가능합니까?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그냥 그 보호자의 어떤 성인 인증 절차를 네. 밟아서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 뭐 언론 매체라던가 이런 데서 실험을 해봤을 때도 문의 전화가 왔을 때 확인 절차가 그냥 그야말로 성인 인증의 어떤 주민번호를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이런 형태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 안에서 그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에 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네이버나 어떤 데 가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칠 때도 사실 핸드폰에서 한 번 더 이제 인증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온라인 불법 도박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간소하게 네, 그렇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인 인증 절차가 별로 이렇게 빡빡하지 않다. 네,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라는 게 인식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아동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는 게 아동 권리를 침해한다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 1989년에 유엔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채택합니다. 그것은 아동의 권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이를 비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해서 아동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은 3조의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공, 민간, 법원, 행정 당국 그리고 입법기관 등 모든 사회 조직과 구성원들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도박 문제에 대입해 보면은 아이들이 도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조직과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예방해야 되고요.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1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 생활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동들이 충분히 놀고 있는지 충분한 놀이 문화가 있는지 충분한 놀이 문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법 도박에 빠지는 건 아닌지라고 좀 고민해봐야 될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유엔에서 올해 초에 이런 논평을 냅니다. 디지털 환경과 아동 권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는데요. 여기에는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반드시 존중, 보호,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89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디지털 문제, 미디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동 권리 침해 문제가 이제는 디지털 세상, 미디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유엔에서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아동의 도박 이슈는 아동 권리 침해 문제이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함께 머리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이 접근했고 또 아이들이 즐기는 것이 무슨 아동의 권리 침해냐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 반성이 되네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아이들이 조금 호기심에 접근했던 담배라든지 호기심에 접근했던 이제 성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차단하지 못했다면 이 아동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던 어떤 국가의 책임이나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온라인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좀 해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미 국가도 알고 있고 성인들이 알고 있고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른들이 알고 있다라면 아이들이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네.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즐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거는 또 어른들의 무책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이제 저도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게시되는 광고, 뭐 홍보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요즘은 더욱더 이제 자극적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게시글들이나 홍보물들이 있고, 요즘은 조금 더 이제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홍보물들을 제가 없애려고 X를 누르려고 하면 X가 막 도망다녀요. 그래서 쉽게 이제 뭐 끄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조금 빠르게 또 유도가 되고 그걸 클릭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홍보 글이나 또 이런 광고 글들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교수님? 네, 우리 사회자님 많이 클릭해 보셨나 봐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끌려고 하다가 끌려고 못 끄고 네. 들어가 본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이 도박을 접하게 되는 이 세대의 어떤 연령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네. 이 대상이 그 초등학생들이다 보니 이 초등학생들이야말로 사실 이런 그 홍보물에 가장 취약한 대상들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일부는 이 초등학생들의 그 어떤 뇌를 갖다가 이제 백지 상태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거기 어떤 것이 그려지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뭐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그야말로 이 당연히 이런 그 유해 뭐 콘텐츠라든지 그런 도박과 관련된 홍보물은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런 홍보 영상, 홍보 그 광고라는 것이 의도가 뭐겠어요?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뭔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문구들을 통해서 애들을 그쪽에다 유혹을 하고 그야말로 어떤 도박의 늪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요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이 그런 유혹을 만약에 견뎌낼 수 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만큼 어른인 저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요즘 또 너무 많고요. 예, 뭐 예. SNS 상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유튜브 상에서도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인인 저로서도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아이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 식단, 그래서 미디어 다이어트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미디어 식단. 보통 우리가 식단을 쭉 보면 내가 맛있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로 이렇게 쭉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우리가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TV나 뭐 신문이 있을 때, 그때는 사실은 미디어 식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부모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식단들을 좀 관리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뭐 유튜브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올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SNS라든지 뭐 오늘 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게임의 문제 기타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미디어가 정말로 전방위 시대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 그 플랫폼들을 채워가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마다의 그 특화된 어떤 그런 미디어 식단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고르는 식단이라는 것은 그 미디어 중에서 먹어서 뭔가 유용한 거를 고른다기보다는 좀 자극적인 거, 옆에 친구들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이렇게 채워갈 텐데, 우리가 하루 어떤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나한테 굉장히 짜릿한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떤 도박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식단들로 굉장히 간소화될 것 같고, 간소화된다는 것은 이제 편향된다는 거니까는 이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한탕주의라든지 돈이 정말 최고라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정말 끔찍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길러 나갈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막연하게 이 홍보글, 뭐 광고글이 아이들에게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디어 편향된 식단 이라는 예를 들어주셔서 제가 조금 이해가 쉬웠던 것 같고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주 이해가 쉬웠습니다. 네, 좀 하나만 더 붙여도 됩니다. 네,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그 이런 것 같아요. 이 어떤 온라인 도박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운 아니면 그러니까 운과 실력 또는 능력 이런 게 같이 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이 도박이 작동하는 방식이 약간의 실력이 들어가서 내가 내 실력의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좀 승복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온라인 도박이라는 것은 구조 자체가 스킬이라든지 기타 어떤 능력적인 부분보다는 찬스, 뭐 우연이라든지 럭, 그죠? 운 이제 이런 것들만 작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어떤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네. 또 그런 좌절감들이 이어지면서 뭐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사회적으로 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운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될 시기에 운에 의존하거나 뭔가 계속해서 그런 이제 행운에 기대게 되면 뭔가 열심히 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또 그게 하나의 걱정으로 자리 잡게 되네요. 박미숙 팀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박 경험이 없고 또 온라인 불법 사이트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연하게 이 불법 도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네. 네, 영화만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위압감이 있고 네네. 막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접근하는 그 불법 도박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아이들이 접하는 도박, 온라인 도박은 굉장히 게임처럼 보여져요. 아. 놀이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고요. 네. 놀이와 도박의 공통점은 재미와 흥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공통점이 그렇고 놀이는 그야말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에 따른 유의라는 목적을 가지고 같이 활동을 추구하는 거지만 네. 도박의 경우는 그러한 놀이에 돈이나 재물이라는 것을 걸고 요행을 바라는 행위가 같이 결부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놀이라고 생각하고 접했던 것이 이제 결국에는 도박이었던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이제 아이들이 초등 아이들이 꼭 한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온라인 도박의 종류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마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예전에 사다리 타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우리 뭐 보통 이제 점심 먹을 때. 간식 쏘기 뭐 이런 게임들 많이 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 했었는데 네. 그게 온라인화 되어져 있는 사다리라는 불법 도박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도 거기 안에서 베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얻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귀엽고 혹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달팽이라는 달팽이 네임드라는 게임도요. 네임드라는 세 개의 어떤 달팽이 안에 본인이 걸고 싶은 달팽이를 거는 거예요. 약간 성인의 경마와 유사한 형태들로 경마장에서 네. 말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거는 것처럼 네네. 달팽이에다가 거는 거군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워낙 귀엽다 보니까 네. 이게 도박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못하게 되죠. 네. 누구나가 그걸 봤을 때 이게 과연 도박일까? 그냥 게임의 이미지와 그닥 다르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러나 이제 도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건 도박인데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러한 도박들을 아이들이 주로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포츠 도박이라는 걸 주로 청소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애니메이션 이미지화돼서 아이들이 볼이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에 대해서 걸어서 베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초등은 아니지만 청소년들 뭐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실제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축구 게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구 게임도 아이들이 굉장히 즐기고 거기에다 베팅을 해서 돈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떠한 뭐 대선이라던가 내년에 바로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누가 될지 뭐 이런 거에 그런 대해서 것까지 돈을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걸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아이들이 놀이와 그 도박이 같이 좀 결부되어져서 전에는 그게 그냥 단순히 내기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그게 이제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걸고 그 부분으로 도박화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왕왕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 금액 단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대리 베팅도 하고 혹은 아이들 사이 안에서는 고금리 대출도 서로 해주는 상황까지 돼서 저희가 네. 언론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즐기는 건 그런 것 같고 초등 아이들은 사실 요즘 오프라인 안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즘 랜덤박스
그 자판기도 굉장히 그렇지. 많이 요즘 뭐 보이잖아요. 편의점 옆에도 네. 네, 그런 자판기들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행성 요소가 가미된 사행성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들 환경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네. 굉장히 큰 위험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도박에 대한 수용성을 좀 높이기도 하고 거부감을 좀 덜하게 해서 이런 반복 행위는 사실은 도박과 거의 유사한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추후에 정말 실제 도박에 가담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도박에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 지금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불법 도박이라고 하면 또 도박 사이트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엄한 분위기에서 정말 그 돈을 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게임과 다르지 않게 쉽게 접하고 또 밝은 분위기에서 마치 네, 이제 레크리에이션 하듯이 이미지가 굉장히 귀여워요. 네. 네. 재밌게 즐기듯이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돈과 결부가 되다 보니까 스물스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내 생활에 침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려가 네. 되게 많이 됩니다. 자, 그럼 플래시 게임과도 구분하기가 또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성가 교수님, 네, 네네. 드디어 나오실 때가 됐습니다. 네네. 이런 이제 도박성 게임과 또 아동이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 이 게임과 도박의 유사성 어느 정도 가깝다고 보시나요? 뭐 가장 간단하게는 뒤에 네. 다 게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게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 단어 자체만으로도 공통점이 크다. 네.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은 도박성 게임은 모든 게임이 도박성 게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사행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불법이어야 되는데 합법인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임을 도박성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일반 예를 게임이-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모바일 게임들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이제 네. BM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사행심을 부추기는 그런 류의 게임들이 흔히 원래는 불법이어야 하는데 네네네. 합법으로 당당하게 유통되고 심의가 통과되는 게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박성 게임의 의미가 조금 더 와 닿으실 것 같고 제가 한번 이제 뭐 이렇게 확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축구 게임인데 이 네, 선수를 피응, 뽑는 거. 네. 네네. 그래서 뭐 네 번 다 김병지가 나와서 막 욕했던 뭐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네, 뭐 네. 포병지 하면서 한때 이제 유튜브에서 회자가 됐던 그런 게임들도 도박성 게임이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 구성 자체가 네. 도박성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네. 이런 도박성 행위를 유도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력으로 월드 클래스에 들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레벨이 있는데 네. 월클 수준으로 들려면은 당연히 현금을 주고 선수 카드를 일정 확률에 기대한 채 뽑아야 되고 네. 뽑은 걸 가지고 또 강화를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나서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카드를 만들면 다음 연도에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구간이 네네네.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그 도박성 게임하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온라인 불법 도박물은 원래는 차이가 나죠. 하나는 네.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된 것이냐, 네. 하나는 아예 불법이냐의 차이가 큰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불법 온라인 도박은 누가 봐도 어두침침해요. 야 이거 카지노 비슷하고 네네네. 뭔가 되게 어른들만 드나들 법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안 가죠. 못 그렇죠. 가거나.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친근감이 들거나 거부감이 최소화되도록 게임의 모양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도박장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지금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이상한 데 갔구나 느껴지잖아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마치 이제 그 네. 도박장을 어린이집처럼 만들었어. 그렇죠. 놀이터처럼 만들었어. 네. 그러면은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도 그죠. 않고 편하게 네. 내가 이제 놀러 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경주마 대신에 그래서 달팽이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지는 그래픽이 네. 친근감 있게 게임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고 유사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은 변별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도 네. 새로 나온
캐주얼 게임이 아닌가라고 해서 쉽게 접속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행 방식이 유사해요. 이게 예전에 이 게임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고 하며 예, 노력을 해야 되는 게임들이 많았어요. 하드코어 장르의 게임들, 뭐 네. RPG류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게임은 특히 모바일 게임으로 플랫폼이 전환이 되면서 단순하게 조작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빨리 끝나야 돼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네네. 이런 류의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문화 컨텐츠를 스낵컬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3분이 넘어가면 안 되거나 그래서 빨리 반복이 되도록 또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접속이 용이하고 빨리 하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도박하고 같아요. 네.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정상적인 사고, 인지, 판단, 후회, 재번복 이런 것들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복권처럼 일주일 168시간 시간이 주어지면 그 사이에 고민을 하죠.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 텐데 환불할까? 그러니까 30초에서 1분 단위로 끝나는 모양새가 네. 빨리 끝나는 것이 유사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잠깐 쉬는 시간에도 금방 한 게임 두 게임 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중독적 요소가 강하냐면 쉬는 시간에 잠깐 했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득하게 오래 하면 되는데 네. 잠깐 했기 때문에 기회는 3분 사이에 또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열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돈을 걸고 운에 의존한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유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들을 심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벌죠. 안 사도 되니까. 근데 지금은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세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현실에서도 흑수저인 어린이들이 게임에서도 흑수저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흑수저를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지내던가. 그런데 게임은 욕구의 충족 과정인데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게임하는 어린이들은 정말 효도하는 어린이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서 네. 확정으로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라 운에 의존해서 그 아이템이 나오기를 갈망해야 되는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 비행 방식의 도박과 지금 다수의 모바일 게임이 유사한 것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도박성 게임인지 온라인 불법 도박인지 제가 언뜻 들어서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제는 거의 뭐 구분하는 게 부의미할 정도로 거의 유사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온라인 불법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외에도 이 사행성 게임이나 확률형 아이템 뽑기 같은 이 유사 도박에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아까 전에 심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네. 두 분의 이제 또 패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네. 이제 그 일부 게임에 유리한 해석을 하려는 일부 전문가분들이 네. 이 게임의 과몰입 이런 사행적인 문제도 결국은 게임 사용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와 과정물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린이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논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야만 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게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발적 선택은 상황 파악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상황 파악이 안 되도록 뭔가를 연막을 치고 그것을 유인해서 따라가서 내가 자발적 선택을 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과 네. 자발적 선택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러한 그 유사 도박 요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특히 그 게임을 하면서 이런 뽑기 아이템이라고 하죠. 흔히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네. 그것을 뽑았을 때 뽑는다라는 문장 자체가 능동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뽑을 수밖에 없다로 해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네. 일단은 이 일반 게임의 과도한 사행성 요소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했을 때 그 확률형 아이템을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그런 구간들이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죠. 네. 네,
처음에 그러니까 도박도 꽁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팝업 창에 보면은 네. 뭐 5,000원이 꽁돈 좀 일로 와봐 해가지고 꼬신단 말이에요. 네. 게임도 처음에 공짜 아이템을 줘요. 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고스톱을 온라인에서 네. 치더라도 네. 그 시드 머니를 주거든요. 네, 그 돈을 줘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잃고 나면은 네. 이게 주기가 짧아져요. 견딜 수 있는 주기가 짧아지니까 네. 혹은 그 맛을 알아버렸어. 야, 이거 새로 나온 아이템 맛있네. 그랬더니 어느 날 단종이 됐어요. 아. 이거는 이제 한정 이벤트템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네. 아이템 스토어에 들어가 봤더니 돈 주면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손실회피 성향 심리라고 해요. 네. 이 정도 돈이면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뽑기를 시도를 하죠. 근데 이러한 요소가 네.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예, 그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꼭 언급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성인들도 그 정도 네. 계획된 심리를 이용하는 판이라면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 근데 아이들 너네가 직접 선택한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상당히 무책임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수익 모델 자체는 문제성이 없어요. 게임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것이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걸 법령으로 강제할 수만은 없어요. 이런 놀이 문화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제공자 혹은 개발자가 윤리성이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걸 맡긴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윤리 강령들이 뭐 네. 이제 내규로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냐는 차치해 두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내가 만든 콘텐츠를 그 사용할 사람들이 받게 될 역량을 염두에 두면서 예, 도덕적으로 네. 좀 잘 만들면 좋겠는데 네. 이게 수익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그 방어 장치들이 많았거든요. 아동 청소년 게임들은 피로도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일정 시간 되면은 제대로 플레이가 안 되기도 하고 아이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단 말이에요. 국내 게임의 한 해 평균 지금 50만 개 가까이 유통이 되고 있고 해외 게임까지 합치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네. 일단은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식이 이제 유료 확률형 아이템 사업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몇 개월 내에 돈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구간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레이하면서 노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과정들을 돈으로 극복을 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들일수록 그런 고난 과정에서 네. 편한 선택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이게 그 도박으로 안 느껴지게끔 게임이 게임답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나가는 걸로 하면 안 되는데 매소, 루비 뭐 이러한 게임 용어로 게임 머니가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아이들은 현금이 나갔다라는 인지를 잘 못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루비를 돈으로 이제 구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달이 건너가지고 결국은 현금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충동적 네. 과금 행위를 하는데 그 한 달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불법과 합법의 유무 차이가 되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쉬운 3초 만에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제 방식의 특징과 이렇게 돈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들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도박 이전에 선행학습을 안타깝게도 여러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미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꽤 지난 제 게임이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애니팡에 한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네. 애니팡에 빠졌을 때도 그 하트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복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못 참고 네. 그 친한 친구한테 그 하트를 구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네네. 안 친한 사람들도 친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친구 맺자. 심지어는 저 헤어진 여자친구한테까지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야, 하트를 구걸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현금으로 구매를 하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성인이 저였어도 이제 그게 이제 참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번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제 아까 심재영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게 어린이들이 알아서 그 도박 사이트나 아니면 이러한 사행 장치가 강한 게임을 능동적으로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인하는 직접적인
전략이 있고 간접적인 전략이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아이들의 2차 문화를 할 수 있는 웹툰이나 이런 사이트에 이런 팝업 광고들을 심어놓는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눌러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들에게는 그 요즘에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녀들 세대를 이제 제너레이션 코비드라고요. 이제 그 C 세대, 네. 코로나 이후에 태어나서 입학식을 줌 화면 안에서 맞이하는 세대. 아, 새로운 이제 세대가 또 네, 형성이 디지털 됐네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대.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린이들이 지금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놀이도 이제 게임을 통해 가지고 하고,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웹툰으로도 연결되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네. 그것을 찾아보면서 이런 팝업 광고창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이걸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이야. 네. 그러니까 하이에나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방송 진행자들 중에 네. 일부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해당 게임사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현질이라고 하죠. 네. 뭐 1억, 몇 억, 이거 현질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가지지 못할 그런 아이템들을 뽑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진행자가 저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네. 네. 이게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설령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게임을 바르게 하려고 했었던 어린이들도 이런 다양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그런데, 이러한 그 노출, 콘텐츠들을 접하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정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행위들을 따라하게 되는 게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C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저희가 자랄 때와의 미디어 환경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환경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유혹이 되는 그런 환경,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 외에도 이 TV나 유튜브를 보면 이 도박을 하는 캐릭터를 희화화하거나 이 도박에 관한 것을 가볍게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디어에서 도박을 소비하는 방식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들어보니 참 가슴이 좀 무겁습니다. 그죠? 네. 대상이 이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네네네. 좀 많이 무거운데요. 맞습니다. 저기 이 뭔가 이런 캐릭터들을 굉장히 희화화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도박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가볍게 다루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심각성을 감추기 위한 어떤 그런 대안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뭐 희화를 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방식, 이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꼭 어떤 그 도박에 대한 그런 부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희화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뭐 혐오 문제라든지 차별 문제 같은 경우도 야, 내가 그냥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도박의 문제 같은 경우도 다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거 뭐 웃음거리 정도,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작동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뭐 캐릭터를 희화한다든지 도박을 가볍게 그리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도 사실은 도박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듯하게 이제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네. 이 좌담회 준비를 하면서 네. 좀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이 도박 게임들의 특징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뭐 달팽이가 막 지나간다든지 뭐 제가 또 동물을 특화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예쁜 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근데 그 자체들이 일단 혹히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네. 특히 보니까 어떤 뭐 사다리 게임 같은 거 이런 데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예쁘고 친근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근데 이렇게 뭔가 도박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런 어떤 친근한 이미지에 자꾸 노출되면 될수록 뭔가 거기에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 구글이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그 제가 그 뭐 레이싱 아니 좀 뭐죠, 이렇게 사다리 게임
많은 그런 사행성 게임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사다리 게임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어떤 그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물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먼저 이렇게 이 주목이 가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로 이 설명을 하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더라. 네네.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왠지 자기가 지금 그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이런 노하우를 알려준다든지 뭔가 나의 어떤 그런 관심이나 그때 필요한 것들에 적합한 정보를 줄 것 같은 것 네. 이런 데를 클릭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돈을 이룰 수 있어 아니면 이걸 하다가 뭐 걸리면 엄마한테 혼날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뭔가를 더 딸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선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일종의 그 이제 미디어 학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어떤 배양 효과라는 그런 개념을 씁니다. 배양 효과.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좀 재미있어요. 콘텐츠가 재미있고 왠지 내가 딸 것 같았던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조금씩 노출이 되게 되면서 마치 우리가 이 빗방울에 비가 조금씩 젖게 되면은 나중에 훅 젖는 거 이렇게 모르고 조금씩 하듯이 네. 이렇게 게임이 노출되는 그런 방식 자체도 한 번에 애들이 훅 이게 가기보다는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엄마 몰래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거기에 나중에 흠뻑 젖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캐릭터의 희화라든지 어떤 이런 도박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뭐 예쁜 캐릭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식이 어떤 그 특히 저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도박이라는 이 부정적인 컨텐츠가 이 긍정적인 인식과 결부가 되는 것 이게 네. 훨씬 더 위험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도박과 관련된 이 전문가들만이 나설 게 아니라 이 미디어나 이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함께 이거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홍성환 교수님 말씀하실 때 지금의 세대 C 세대라 불릴 만큼 모든 게 이제 미디어 환경에 속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교육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형태로 나오는 컨텐츠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컨텐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점점 더 위험해 보이는 건 이런 교육 컨텐츠와 이 불법 도박 컨텐츠가 구분이 안 될까봐 저는 또 걱정이 되기는 돼요. 모든 게 이 귀여운 캐릭터로 이렇게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불법 도박에 스물스물 아까 우리 심지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물스물 불법 도박에 빠져들어도 이 도박에 중독이 된 건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도박에 중독이 됐다는 거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이제 교과서적인 네. 그 답변부터 드리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정황 포착 뭐 이런 이제 요령들이 나와 있는데 네네. 그것 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게임에서 사행행위 중독 네.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제일 첫 번째 쉬운 방법 우리 아이는 지금 현질을 많이 해서 게임을 매개로 사행행위 중독, 도박 중독과 유사한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일단 등짝 스매싱을 너 썼어 안 썼어 돈.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취조 방식입니다. 네, 취조.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는 걸리면 울면서 대답을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알아보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증거 인멸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은 제일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데 의심이 돼서 물증을 잡고 싶어 하세요. 네, 많은 네. 부모님들께서. 맞아요. 절대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이제 네. 들어가게 해가지고 네. 위압적으로 네. 뭔가 진실을 끌어내려고 하는 부모들 네. 많습니다. 저희 어릴 때 특히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이제 죄책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완전 범죄 요령을 알아가지고 더 안 좋아지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 한에서는 100% 사용자의 과실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게 유도한 못된 일부 게임사의 과금 유도 전략을 그 원망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구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린이들은 그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 1. 네. 얘 캐릭터가 점점 과도하게 예뻐져.
사회자님께서도 네네. 이제 해보셨잖아요. 네. 게임머니가 바닥나면 게임머니를 직접 못 사요. 웹보드 게임은. 그래가지고 아바타 치장템 같은 것들을 사면은 네. 치장템을 산 기념으로 게임머니를 개평으로 줘요. 어. 근데 사실은 네. 사용자들은 그 게임머니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바타 치장템을 산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게임머니로 이제 도박을 하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 캐릭터와 아바타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네. 뭔가 막 날아다니고 네. 얘가 정상적인 행위로는 얘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캐릭터가 막 세지고 예뻐지고 있어. 네네. 99.400% 현질했을 확률이 높죠. 아 포켓몬 빵을 사는 게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티커를 얻기 네. 위해서 네, 그 빵을 사고 빵을 버리는 네.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약간 그냥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러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얘가 친구들한테 지나치게 한턱을 많이 쏴. 내가 주는 용돈은 뻔한데 네. 얘가 지금 주식 그 무슨 그 따따상한 것도 아닐 텐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근데 게임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버는 게 대리 플레이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 못하는 아이들 대신에 레벨업을 해주면 되는데 네네. 그렇게 돈을 버는 거 말고 이렇게 번 이제 그 게임 내에서 사행행위를 통해서 번 수익을 가지고 중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잖아요. 이게 도박의 맛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도박 중독인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게임도 비슷하니까 쓴단 말이에요. 게임 안에서도 쓰고. 아이의 씀씀이가 해퍼질 때, 네. 네, 그때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네. 내가 준 용돈은 얼마 안 됐는데, 네. 씀씀이가 이제 해퍼져.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친구가 어떠한 방송을 보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게임 방송 중에서는 흔히 말하는 리얼 다큐 방송이 있어요. 게임만 열심히 가르쳐 주는 방송. 네. 근데 게임을 매개로 온갖 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기부, 뭐 별풍선이나 뭐 그 뭐죠 슈퍼챗 같은 이러한 것을 기부하는 것을 가지고 돈을 걸게 해요. 그런 악질 방송 채널들도 많은데 네. 얘가 보고 있는 채널의 게임 내용은 뭔가 이걸 통해서 정황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비슷한데 애들끼리 만나면은 서로의 캐릭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뭐 TF 막 상담 회의를 하듯이 막 뭔가 열심히 회의를 해. 그러고 있으면은 그것도 얘네들이 지금 정상적인 게임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사행행위 관련한 그러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지 않을까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보는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또 아이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모의 작당을 하고 있는지 회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있게 지켜보면 도박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절대 득작 스매싱은 금물이다. 네, 취조 방식 금물이다. 네. 네, 진실의 방 금물입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보호자나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 경각심도 크게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이 도박 그리고 이 유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또 굉장히 놀랍고 또 당혹스럽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하는 행동들, 이 보호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또 하지 말아야 될 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심지원 교수님, 우리 아이가 도박을 했다는 사실 알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대처를 좀 하면 좋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보호자가 봤을 때 내 애가 갑자기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뭐 이 좌담회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다른 애들은 도박을 할 수 있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내 애라든지 뭐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야라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자기 아이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고 네. 특히 초등학생이다. 그 도박이란 말 자체가 갖는 어떤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이 이 초등학교 애들이 도박을 한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애가 이런 도박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부모님이 분명히 이제 패닉을 하실 텐데 이 패닉은 오히려 이 애로 하여금 자기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이다. 뭔가를 내가 숨겨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얘기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잘못된 그런 또 사인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등학생
그죠? 아직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하는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권한이라든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화를 좀 이렇게 다운을 시켜야 될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결국은 너무나 이렇게 좀 우리가 유해한 그런 미디어가 많고 굉장히 어떤 중독적인 그런 미디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말 대처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맘먹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대가 온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도박의 문제도 엄마나 아빠 앞에서 하는 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자꾸 돈을 잃게 되고 잃다 보니까는 자꾸 그게 이 어떤 도박과 관련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너가 하면 안 돼.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용하는 어떤 그런 미디어가 갖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능력 같은 걸 좀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 도박을 다른 들이 한다 그랬을 때 막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예를 들면 이건 내가 해도 되는 걸까? 여기에 약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좀 뭐 속임수라든지 뭔가 우리들을 좀 캐치려고 하는 뭔가가 없을까? 라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만 던져도 애들이 바로 이렇게 뛰어들기 전에 약간의 어떤 그런 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바로 이렇게 중독이라든지 그 뭔가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떤 버퍼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네네. 이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애들한테 뭔가 좀 도박과 관련된 백신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백신 맞고 감기도 이렇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네. 백신을 맞춰 주는 거예요. 이런 백신을 맞게 되면 애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노출이 되기보다는 뭔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인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없이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행성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거기 들어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리터러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리터러시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을 어떤 교육 체계, 교육 커리큘럼 속에 넣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실제 어떤 교육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를 들면 도박 리터러시 저는 여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박 리터러시.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박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또는 도박을 했을 때에 너네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어떤 상황을 도박이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런 좌담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애들한테 얘는 도박을 하는 애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하면서 도박과 어떤 건강한 어떤 스포츠나 플레이는 다른 거잖아요. 어떤 그런 차별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약간 어떤 백신 이런 것을 좀 주입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문제가 발생되기 전부터 그렇죠. 이렇게 예. 백신을 맞춰서 문제가 조금 더 빠르게 진전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네. 역시 또 우리 어른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리터러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리터러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예요. 적극적인 이야기. 내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유해한 콘텐츠를 접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그냥 수용을 하게 되는데 네. 뭔가 그 중간에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형성하게끔 해주는 일종의 어떤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도박과 관련돼서 저는 이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이런 접근이 아니라 네. 반드시 이런 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많은 어떤 우리 도박 여기 그런 그 중복 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여러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그 도박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달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초등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좀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근데 비판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반드시 그러니까 보자마자 뛰어든다라든지 또 캐릭터가 귀여우니까 뛰어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한 3초 정도라도 멈추고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애들의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 것, 이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도박 사이트 뭐 이렇게 그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조건 하지 마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지 마라든지 이런 걸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해라는 어떤 그런 교육과 네. 또 애들의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이게 조금 충격이 좀 완화되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박미숙 팀장님, 네, 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의 접근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이 네. 시각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아오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네. 이 도박에 빠지는 이 기질이 조금 더 있는지 네, 네. 만약에 이제 빠졌다면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 이 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차원에서의 방법 있을까요? 저희만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저는 사실은 도박에 빠져들기 쉬운 요인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설명은 하고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 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기질이 충동적이거나 자극을 추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도박을 경험하게 된다면 도박 문제로 좀 더 빠져들 수 있는 경우가 더 커지거든요.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네, 조금 네, 더 깊게 맞습니다. 빠져들 수 있겠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아두시고 나의 아이가 어떠한 기질이고 어떠한 성향인지를 좀 알아두신다면 이 아이의 어떤 놀이 문화, 또래 문화들의 패턴들을 조금 더 관심 깊게 바라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취약성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 도박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를 통한 나름의 희열감들을 많이 충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승리 네. 경험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욕구를 일부분 충족시키거나 정서 조절과 관련돼서 연결되어진다고 할 때는 아이들이 앞으로는 이 도박 행동을 계속 쫓아가게 되거든요. 네네. 이럴 때도 사실은 도박 문제로까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저희 쪽으로 내방했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공존 질환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1순위가 우울은 대부분 다 같이 좀 공존으로 경험을 네.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이랬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접근이 도박만이 아니라 다른 정서적인 접근들도 함께 좀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타고난 기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네,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우울하거나 굉장히 네, 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도박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순히 도박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이 정서적인 부분까지 같이 어루만져 주는 네, 맞아요. 이런 치료 방법도 네, 네.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앞전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 안에서 아이들이 우연한 상황에서 혹은 호기심에서 이 도박을 경험을 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어느 정도 승리 경험으로 계속 축적이 된다면 이 친구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문제 상황을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 부분들도 좀 검토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좀 함께 해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도박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가장 시급한 건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청소년과 도박과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네. 더더군다나 초등학생은 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청소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은 네. 제가 뭐 토론 대회라든지 퀴즈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이제 접하는 이제 경우가 많구나라고 느꼈는데 특히나 오늘 이제 놀랐던 건 이제 초등학생들, 네, 아동들이 맞습니다. 접한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놀랐고 어른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올해 초만 해도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 그 문의 전화를 받았을 때 네. 저희 지역 센터로 연결을 좀 해드리려고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네. 도박과 연결되어진 어떠한 기관을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크셨기 때문에 결국엔 네. 사실은 연결까지도 어려웠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 저희 사례 안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경우가 그 도박을 지속한 지속 기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네. 이야기는 즉 굉장히 어린 연령대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 조기에 개입이 되지 못했고 그냥 방관하거나 스킵했던 상황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뭐 보호자가 됐던 부모들의 어떤 민감성이 조금 더 깨어지고 인식이 개선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부모님들과의 애착 관계가 좀 잘 돼 있거나 혹은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가 좀 더 원활하다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소통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보호 요인 중에 하나는 부모들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나 학교 안에서도 이 아이들 지지하고 응원하는 어떤 친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보호 요인에 해당이 될 수 있고 혹시라도 문제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네.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보다 더 빨리 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상하반기로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도 그 내에 뭐 최신 도박 경향이라던가 혹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각 교육청에 발송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별로 좀 특성에 맞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실제 예방 교육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만약 정말 문제가 발생됐다면 가장 빠른 건 저희와 같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쪽으로 연결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헬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1336으로 전화는 언제든 열려 있는 상태니까요. 네. 1336을 전화 주시거나 전화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아이들 요즘 온라인에 넷라인 통해서 사이버 상담도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 또한 불편하다. 그러면 네. 그냥 단순한 정보만 얻고 싶다 하면 카카오톡 챗봇 혹은 뭐 샵 1336 문자 서비스 등으로 간단한 정보들은 다 제공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직접 내방을 하신다면 뭐 정확한 진단 통해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뭐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도 드리고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존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의료 지원 서비스까지 저희는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좀 익히 아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정보를 제공하셔서 즉시 이런 도움의 손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사실은 뭐 크게 뭐 몹쓸병에 걸려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병을 예방하기도 하러 가기도 하고 조금 이제 아팠을 때 가는 곳이 병원인데 마치 이 도박을 크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고난 기질은 미리 체크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아이가 이제 도박 성향의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잘 이제 조절해 보는 거 그리고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거 진짜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보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고한석 팀장님께 좀 이제 여쭤볼 텐데요. 보호자의 역할만큼이 중요한 것이 아동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온라인 불법 도박이나 유해 매체로 인해서 침해받는 아동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들의 역할을 말씀드리기 앞서 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는 사회적 시스템이 잘 거쳐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혹은 또 호기심에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래서 아이들이 그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또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군대에서
사실 실탄 한 발을 쏘기 위해서 그거보다 사실 PRI 훈련이라고 하죠. 막 네. 엄청나게 막 그 자세도 훈련하고 네. 막 입으로 탕탕탕 하면서 이런 훈련도 하고 네. 그런 거를 엄청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이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전제가 되고 아이들의 역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인식되어지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면서도 권리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좀 희망적인 거는 아이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굿네이버스에서는 미디어 아동 자문단이라고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미디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아동 권리 침해 이슈에 대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한번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하는 조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올해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을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며칠 전에는 저희와 같은 자담회를 아이들이 했어요. 네. 스스로. 예, 스스로. 네. 우리는 미디어가 이렇다고 생각해. 이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이거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활동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우리 안에서 어른들이 바꿔주지 못하면 우리가 바꿔보자. 뭐 예를 들어서 SNS에서 발생하는 어떤 학교 폭력의 문제, 뭐 그런 거 우리 반은 좀 우리 스스로 좀 안 하는 거 어때? 이런 약속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면서도 네. 스스로 권리 주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존재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것처럼 아이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권리 주체자로서 이런 옹호 활동을 할 때 오늘 계신 이런 전문가분들이 함께 한다면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또 이 시스템 속에서 이 트레이닝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 방송인 중에 정영진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 분은 이제 아이가 자기한테 어떤 걸 물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되물어 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맞나요? 네, 맞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어른으로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믿어주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큰 보호자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점점 이제 아이들의 도박 문제,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문제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이 굉장히 귀엽고 재밌고 접근성이 쉽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홍성관 교수님, 네. 온라인 불법 도박 말고 이 건전한 이 활동에서도 재밌고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라면 조금 더 온라인 불법 도박과는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환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대안 활동은 네. 현실에서의 대체 활동을 많이들 연상을 하세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실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알파 세대 혹은 이제 C 세대로 불리우는 우리 어린이들은 네. 디지털 공간 안에서 노는 게 문제냐 아니냐를 뛰어넘어서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온택트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땅 따먹기 게임을 네.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형 게임 안에서 하는 어린이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안 활동을 부모님들께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제공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으로 이게 좀 맞춰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대안 활동은 네. 뒤에 엄마가 따라 재밌다 싶은 무조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게 아니라 젠가해봐 머리 좋아져 자네 눈에 좋아져 애들 안 할걸요? 네. 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달고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아이들 위주로. 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이들의 지금 특성에 맞게 대안 활동을 찾으시는 게 첫 번째 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네. 그 대안 활동은 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심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대안 활동을 왜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죠. 예전에 대안 활동의 목적은 디톡스였어요. 디톡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얘 스마트폰 그만하게 그 공간 안에 그만 들어가서 도박 게임 이런 거로부터 좀 차단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못 만지게 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네.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 갔으니까 그 공간 안에서 잘 뛰어놀면서 위험한 곳에 안 빠지도록 어디가 함정인지를 스스로 구분해 낼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안 활동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대안 활동을 하면 결국은 야 거기 웹툰 보니까 파국장 뜨면서 도박 사이트로 유인한데 유튜브나 게임도 결국은 다 도박하고 연결된데 그냥 성경책 잡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 활동은 일단은 그 공간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사용 태도 형성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디지털 공간 안에서 특히 아까 전에 제가 다뤘었던 소주제는 주사용 콘텐츠라 할 수 있는 게임 안에서 막 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룰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막 드나들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사용을 잘할 수 있는 태도 형성이 중요해요. 막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게임 안에서도 난리가 나잖아요. 네네.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욕을 다 배우는 것처럼. 그러나 게임에 대한 매너가 있는 친구들은 지든 이기든 쥐지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네네. 사용 태도 훈련이 중요하고 이러한 태도 훈련은 부모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본인들도 모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교육을 요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제 디지털 공간 안에서 하는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과 가치.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디지털 공간 안에 머무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익하거나 유해한 것 사이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네. 뭐가 더 놀 맛이 나는가 사이에서 구분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를 보던 게임을 하던 그런 이제 도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인 그런 장치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 컨텐츠 안에서 내가 활동을 할 때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러한 사용에 대한 계획을 부모님과 함께 좀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거든요. 도박이라는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네. 이걸 드러낸 공간에 결국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혼자라고 하면 안 해요. 너가 답을 찾아봐. 좋은 게임 찾아봐. 56만 7천 개의 게임 중에서 좋은 게임이 뭔지를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으며 네네네. 하루에 올라오는 64억 8천만 개의 영상물 중에 네. 뭐가 유익한 영상인지 아이들이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러한 일련의 대안 활동을 함께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상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맞춤형의 그러한 과정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고 뭐 1차 안, 2차 안 하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여유를 가지고 찾아가시면 된다를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아이들에게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위험해 보이고 또 뭐 너무 또 부모님 입장에서 뭔가를 강요하는 것도 위험해 보이니 아이들을 믿고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동을 찾아가는 거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초등학생과 온라인 불법 도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각자의 분야에서 이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재훈 교수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참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이 온라인 도박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네. 아프고 그렇지만 사실 이런 그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청소년들 했을 때 좀 후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도박 문제는 뭐 이야기도 되고 있지만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좀 드물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 미디어라는 게 요즘에 우리가 개인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 미디어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라든지 뭐 통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먹혀들기 어려운 그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만 쥐어주고 애들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냥 그것을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면서 또는 애들이 잘못됐을 때만 들어가지고 막 타박내고 혼내고 하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접근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잘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차분한 그런 접근들을 부모님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뭐 제가 이런 미디어를 전공하는 그 사람으로서 참 여러 부끄러운 일도 참 많습니다. 뭐 정말 이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삶의 가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너무 일방적인 부분이 많다. 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은 어떤 돈의 중요성, 우리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건데 그게 이런 도박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 보면 뭐 정말 요즘 어떤 뭐 주식 광풍이라든지 무슨 비트코인 뭐 대박이라든지 막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뭐 욜로족, 뭐 인생은 한 방이야 뭐 이런 표현들을 성인들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언론에서 막 헤드라인도 뽑고 막 굴고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들릴까? 과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봤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부자, 가난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가난을 그리는 방법이 너무 좀 이렇게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다.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기보다는 굉장히 연민과 어떤 동정 그리고 뭐 어떤 뭐 질병, 또 문제거리 또는 뭐 부끄러운 거, 삶에 있어서 어떤 패배자 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뭐 한국 사회의 부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저소득층이 더 많은 그런 어떤 구조상에서 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하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불어 넣어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1인 미디어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 어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창의력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플랫폼으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콘텐츠화하고 있죠.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실제 어떤 TV를 많이 보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나 뭐 우리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 가갖고 이 어떤 그런 개인 방송 1인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콘텐츠들을 막 접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1인 미디어 콘텐츠는 어떤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여기서 뭐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 이렇게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미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이런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너무나 어떤 뭐랄까요, 이제 금전 중심적인 돈 중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마구 그냥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텅 빈 자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텅 빈 자아. 그래서 한 1970년도부터 계속해서 연구되어 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뭔가 우리가 뭘 많이 먹고 뭘 많이 좋은 옷을 입고 하더라도 늘 이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허하다는 거거든요. 허하다. 근데 우리가 뭐가 배가 고프면 자꾸 아무거나 이렇게 먹고 싶듯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허한 거거든요. 이제 정신적으로 허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허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또는 뭐 음란물 중독이 된다든지 또는 막 이렇게 막 폭식 막 뭐 섭식 장애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된다든지 저는 이런 어떤 그런 도박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좀 텅 빈 자아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뭔가 좀 허전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어떤 바로 이제 도박 사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서 몇 초 만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약간 따면 뭔가 다시 충족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거기 어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어떤 그런 도박 사이트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이런 잘못된 착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과도한 SNS 이용이라든지 이런 불법
그 어떤 그런 도박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 이용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하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 네, 네. 저는 그 요즘에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많이 이렇게 열심히 뭐 여러 가지 공약들 많이 내세우고 있으신데 네. 정말 이 초등학생의 어떤 도박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의제화해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을 만큼 정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연령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불법 도박의 심각성 그리고 이런 것은 해결책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당 야당 뭐 이런 후보들께서 좀 어떤 정책 의제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대선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캠페인이라든지 의제 설정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금 이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이렇게 저연령화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성을 우리 후보들이 인지하시고 뭔가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해결책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제안도 하시고 좀 이런 현상을 해결하는 데 좀 관심을 보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미디어 분야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미디어를 하나 만드는데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최고의 선인 것처럼 이제 포장이 되고 가난이 최고의 악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지금 아까 1인 미디어 얘기도 하셨지만 1인 미디어를 지금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어른들이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홍성환 교수님. 네,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게임 심리학적인 분야에서 그 시각으로는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지금 바뀌어지는 온라인 도박의 양태 그리고 그 안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보호자인 부모님과 그리고 사용자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연구 교육물의 개발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속도를 따라잡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뭐 요인들을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이슈는 이미 2019년부터 일상화가 됐는데 확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정식적으로 뭐 채택을 하고 교육과 연관을 해야 될지의 판단은 아직도 못해요. 한 3, 4년씩 미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 연구 분야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 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맞춤형 속도를 따라잡는 그런 교육물들이 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희 분야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예측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되게 중요한 게 2003년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 메타버스 게임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폭망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상상도 못했던 예측이 되지 않았었던 도박행위들, 음란행위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게 이제 망해버렸는데 지금 제2의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이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현실에서 했었던 것을 가지고 뛰어놀기도 하지만 그만큼 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지금 아무런 안전장치가 아예 없잖아요. 예, 거기에서 지금 뛰어놀고 있고 지금 도박의 문제, 선정성의 문제는 이미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선제 예측해서 어떻게 그거를 법으로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개발자가 이렇게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하게 하고 혹은 부모님에게 이 정보를 알려줘서 아이를 보호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 예측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고한석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동 권리 분야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MC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도박 이 두 단어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아동 도박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오늘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만큼 저희가 이런 아동들이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서 어른으로서 좀 큰 책임감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했다라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일까요? 아니죠. 사실 과거의 주인공이었고 현재의 주인공이고 미래에도 주인공인 거죠. 그만큼 우리 기성세대 아니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적, 성공, 부에 너무 좀 그렇게 몰입해서 아이들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많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도박의 이슈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과거에도 아이들이었고 현재에도 아이들이었고 네, 미래에도 아이들이다라는 이야기, 네,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미숙 팀장님께서 이 도박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정리 차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각 주체별로의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래도 우리 아동들의 가장 근접한 보호자 부모들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감시가 아닌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놀이나 또래 문화가 어떤지를 살피고 사실은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박이라는 이 주제가 아이들과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인식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들을 조금 많이 취합하고 알아가시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 내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에 따른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서 제공을 좀 해야겠죠. 그랬을 때 그냥 스킵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살피시고 우리 아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한번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자체로도 본인이 하고 있는 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좀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나한테 어떠한 위험성으로도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갖고 앞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올바른 활동들을 아이들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들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이 미디어 쪽의 교육이든 혹은 도박과 연결된 교육이든 교육들은 좀 더 확대 실시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와 같은 이런 전문기관에서 보다 더 이런 도박 문제와 관련된 인식 개선에 보다 앞장서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교육 컨텐츠라던가 교육들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런 도박 문제와 관련된 이슈화를 좀 하고 공론화를 하는 작업들을 좀 해왔거든요. 그랬을 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담아낼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실제 저희가 실천화할 수 있게끔 좀 원동력이 되어서 함께 그 부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방교육 의무화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몇 분 찾아가서 법안도 상정을 하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는 계류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차기 년도에는 이제 대선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화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행성의 요소가 크고 또 불법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업체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강화의 목소리를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담아서 이런 관련된 기관에서 같이 목소리를 좀 힘내서 관련 부처 혹은 관련 기관 쪽에 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함께 더불어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통해서 네. 아동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 미디어 분야 그리고 게임 심리학 분야, 아동 권리 분야가 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함께 버무려가면 좋은 우리 아동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디어, 아동 권리 그리고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어서 흥미롭기도 했지만 또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좀 책임져야 되겠다는 어깨도 무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애써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미래 저는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네 분의 패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더욱더 새로운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